내 연봉을 들은 장모님이 첫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28이던 그 해, 나는 3년을 함께한 여자친구 수진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눈부시고도 아련한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낡은 동아리방 구석에서 전공서적을 뒤적이며 수줍게 웃던 그녀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는 사회라는 거친 바다에 함께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초년생의 고단함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업무를 배우고 퇴근길이면 녹초가 된 서로를 전화기 너머 목소리로 다독이던 날들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무선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음악을 듣거나 서로의 고단했던 한 주를 도란도란 나누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화려한 명품 선물이 없어도 좋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하나를 들고 한강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던 그런 순수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도 웃었고 참 많이도 미래를 꿈꿨습니다. 싸울 일도 별로 없었지요. 그저 함께 있으면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안온한 정적만이 우리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가 그녀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프로포즈는 그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거창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이 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반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짧은 그 한마디에 그녀는 대답 대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 찰나의 공기, 살짝 스치던 바람의 냄새, 그리고 나를 꽉 껴안던 그녀의 작은 손길을 나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아이는 몇 명이나 가질 것인지,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같은 몽글몽글한 꿈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졌지요. 그런 소소한 미래들이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은 것은 프로포즈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정갈하다는 소문이 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위해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던 큰 마음 먹고 맞춘 지 얼마 안 된 새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매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장 소매 끝에 아주 작은 실밥 하나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풀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작은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위를 가져와서 잘라낼까? 하지만 약속 시각이 촉박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작은 실밥이 훗날 어떤 낙인으로 다가올지 그때의 나는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에 먼저 도착해 수진과 그녀의 가족들을 기다리는 동안 내 손바닥은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도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진이 부모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평소 수수한 모습만 보아왔던 수진은 그날따라 화장이 무척 짙었고 몸에 딱 붙는 격식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띄우며 악수를 건네셨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 속에 숨겨진 그 눈빛은 예리한 메스처럼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나 보람에 대해 물으셨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실히 답했습니다. 내 부모님의 건강이나 우리 집안의 내력 같은 평범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른들도 결국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런 막연한 희망이
가슴 한구석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니란 생각은 수진 어머니의 질문이 본격적으로 조건을 향해 좁혀지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어머니의 질문은 정교하게 짜인 검문소의 질문 같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중견기업에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지금은 정년퇴직하셔서 소소하게 소일거리를 하고 계신다고 답했습니다. 내 대답이 나오기가 무섭게 어머니의 미간에는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연봉은 얼마인지, 성과급은 얼마나 나오는지, 앞으로 승진 가능성은 어떤지. 그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의 품질을 따지는 상인의 집요함과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견기업 대리로 근무하며 연봉은 4천만 원 초반대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노젓가락이 빈 그릇에 부딪히며 낸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더 이상 내 얼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까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정장 소매 끝에 작은 보풀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실망이라기보다는 아주 급 낮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의 불쾌함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서울 전셋값이 얼만지 총각도 알고는 있겠지? 우리 수진이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귀하게 키웠거든. 우린 남들 하는 만큼은 우리 딸 해주고 싶고 그렇게 보낼 생각인데. 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아래로 처지며 내뱉은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이라는 그 모호하고도 잔인한 기준. 수진은 옆에서 연신 물만 들이키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지요. 나는 나도 모르게 테이블 아래로 손을 숨겼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소매가 마치 내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으로 쌓아 올린 3년의 시간, 밤새워 미래를 약속했던 수많은 대화들이 연봉 4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 맥없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음식은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겉돌았고 나는 그저 로봇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훈계 섞인 질문들에 짧은 대답만을 반복했습니다. 헤어지는 길, 수진의 어머니는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조심히 가세요라는 딱딱한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 가버리셨습니다. 수진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밤 공기는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그녀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이미 지독한 회의감이 섞여 있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상견례 날 보았던 어머니의 그 표정이 자꾸만 천장에 어른거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던 그 결연한 동작, 내 소매 끝 보풀을 보던 그 멸시 섞인 눈빛, 그것은 단순히 사윗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을 넘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거절이었습니다. 상견례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과 노력을 숫자로 난도질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뛰어든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탈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쏟아낼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온 연락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내 연봉과 우리 집의 지원 능력을 두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대출 이자 내면서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고 물어보셔. 내 친구 민지는 이번에 잠실에 자가로 시작한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야 하냐고. 수진의 말 속에는 더 이상 나를 향한 지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 역시 어머니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이 선명해졌습니다. 미안함보다 원망이 섞인 그녀의 말투를 들으며 나는 우리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숨이 막히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예식장 리스트를 뽑아봐도 신혼여행지를 검색해봐도 대화는 늘 돈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가져와 나를 압박했습니다. 누구는 얼마짜리 다이아를 받았고 누구는 어느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들. 그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내 마음속의 수지는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순수했던 눈망울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간을 찌푸리는 낯선 여자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진아,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 둘이 열심히 하면 금방 이겨낼 수 있어. 나 믿어주면 안 될까? 하지만 그녀는 내 말에 대답하는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내 말은 더 이상 믿음직한 약속이 아니라 무책임한 몽상가의 헛소리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서서히 내 영혼을 잠식해갔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바쳤던 진심이 고작 아파트 평수와 통장, 잔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문득 상견례 날의 노젓가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도 저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일까? 저 사람들의 장인 장모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혼자 위축되었습니다. 활기찼던 내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나는 어느덧 구석으로 숨어드는 겁쟁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섰습니다.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있었지만 어깨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내게 어머니가 정해준 결혼식장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내 연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이걸 정말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물음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가 이거 아니면 결혼 안 시킨대. 나도 이제 지쳤어, 오빠.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과정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모자란 사윗감일 뿐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며 우리의 운동화가 젖어들었고 그 축축한 불쾌감만큼이나 우리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3년의 시간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음을 비로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수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도 멀고 힘들었습니다. 신발 속으로 스며든 차가운 빗물이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번지는 듯한 불쾌감보다 가슴 한 구석을 헤집고 지나간 수진의 마지막 말들이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엄마가 이거 아니면 결혼 안 시킨대. 나도 이제 지쳤어, 오빠. 그 문장은 3년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신뢰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포성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있으니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웃음처럼 들려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보며 웃지 않았고 나 또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듯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해라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상견례 날 어머니의 노젓가락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첫 결혼 준비는 파혼이라는 이름의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파혼 후 1년, 내 삶은 문자 그대로 잿빛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수진에게 보낼 메시지를 쓰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이내 싸늘하게 식은 현실을 자각하며 다시 내려놓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퇴근길, 지옥 같은 지하철 인파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행복하게 웃는 연인들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저릿해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연봉이 얼마일까? 저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하는 비루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내가 이제는 모든 인간관계를 돈과 조건이라는 잣대로 난도질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힘없이 걷던 길에 예전에 수진과 자주 가던 카페 앞을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미련이었는지 나는 창 안쪽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지요. 남자의 손목에서는 은은하게 빛나는 시계가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외제차차 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내가 3년 동안 가장 사랑했던 하지만 마지막 상견례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 말을 건네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자 수진은 아주 익숙하다는 듯 보조석에 올라탔습니다. 그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원했던 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줄 수 없었던 그 화려한 껍데기였구나. 그날 밤 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또 마셔도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 나를 괴롭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으며 입고 있는 낡은 티셔츠는 목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어머니가 보았던 그 보풀이 내 인생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딱 그 정도야. 보풀이 일어난 낡은 정장 같은 인생. 환청처럼 들려오는 비웃음에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좁은 자취방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의 끝에서 기이하게도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오기였고 분노였으며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그 숫자를 증명해 보이겠다. 나는 그날 밤으로 술병을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덥수룩하던 수염을 깨끗이 깎고 가장 단정한 셔츠를 다려 입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갑자기 달라진 내 모습에 의아해했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놓인 업무에 영혼을 갈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프로젝트 기획안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밤에는 관련 서적을 뒤적이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한 채 사무실 불을 밝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거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수진의 미소와 장모의 멸시 가득한 눈빛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종의 중독자처럼 업무에 매달렸고 그 고통스러운 몰입 속에서 비로소 이별의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내가 주도했던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며 회사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팀장님은 물론이고 임원진까지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평가에서 나는 입사 이래 최고의 고과를 받았고 특별 보너스와 함께 과장으로 파격 승진했습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졌고 동료들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전만큼 기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팀 회식을 마치고 혼자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상견례 날에 그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숫자를 높이고 직급을 올려도 내 안에 상처받은 소녀는 여전히 보풀이 일어난 소매를 숨기며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의 살결은 여전히 짓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네시는 소개팅 제안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외로움이 나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나가봐라. 참 참한 아이라고 하더라.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나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또 어떤 조건을 들이밀까? 내 연봉과 내 배경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는 이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방어 기제부터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개팅 당일 나는 일부러 가장 평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과장 승진 후 산 비싼 정장 대신 조금은 낡았지만 편안한 셔츠를 입었지요. 나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앉아 상대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시금 예전에 그 비참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던 소리, 차가운 눈빛, 그런 상상들이 나를 괴롭힐 때쯤 한 여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첫인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내 커리어나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무뚝뚝하게 내 상황을 묘사했지요. 하지만 지연 씨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 연봉이 얼마인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의 소감을 물었고, 내가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내 안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 씨와 나누는 대화는 계산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상견례 날의 노젓가락 소리와는 정반대의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가면을 벗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사람도 내 현실을 깊이 알게 되면 수진처럼 떠나가지 않을까? 이 사람의 부모님도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을까? 그런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부서지는 강물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만큼은 내 상처를 숨기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멈춰서서 지연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상견례 날의 그 치욕스러웠던 기억과 파혼의 과정, 그리고 그 후의 방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배경도 평범하고 한 번의 큰 실패를 겪었으며 여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못난 남자입니다. 이런저라도 괜찮으시겠어요? 내 고백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살을 스쳤고 나는 다시 한번 거절당할 준비를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뜻한 온기가 내 손등 위로 전해졌습니다. 지연 씨가 내 손을 꽉 맞잡은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어요? 배경이 화려한 사람보다 그렇게 아픈 시간을 견디고도 다시 일어선 오빠가 나는 훨씬 더 멋져 보여요. 걱정 마요.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오빠를 좋아할 거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내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툭 하고 터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 열등감과 비참함이 그녀의 눈물 한 방울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상견례 날 어머니가 주었던 그 어떤 모욕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드디어 그녀의 부모님을 뵙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다시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지연 씨가 괜찮다고 해도 어른들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몇 번이나 핸들을 꽉 쥐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소매를 보실까? 이번에도 내 숫자를 묻고는 찻잔을 내려놓으실까? 지연 씨는 내 불안을 눈치채고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빠,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3년 전에 그 차가운 한정식집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듯해 온몸이 굳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지연 씨의 부모님을 마주한 순간 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지연 씨의 아버지는 묵묵히 나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따르셨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숫자를 묻는다면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당당하게 내 삶을 말하겠다. 긴장감이 정점에 달했을 때 지연 씨의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떼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나오기 직전에 그 짧은 찰나 나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눈앞에 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표정들. 그 중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차가운 표정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표정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전 상견례 날 보았던 그 차가운 표정 덕분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환한 미소의 가치를 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결국 더 큰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긴장감이 정점에 달했을 때 지연 씨의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떼셨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 전 그 노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냈던 날카로운 파열음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지요.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네. 혼자 힘으로 과장까지 달고 참 성실하게 살아왔더군. 그 첫마디에 내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무게감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는 3년 전처럼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겉돌던 그때의 음식과는 달리 오늘 내어주신 밥과 국은 유난히도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지연 씨의 어머니는 조용히 내 접시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사람 보는 눈이 높거든. 지연이가 믿는 사람이라니 나도 믿음이 가네. 요새 젊은 사람들 참 살기 힘들다는데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고 싶어. 어머니의 질문은 분명 3년 전 수진의 어머니가 던졌던 것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집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지 같은 현실적인 물음들이었지요. 하지만 그 질문 속에 담긴 온도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나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려는 검열관의 질문이 아니라 새로 가족이 될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함께 고민해보려는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서 조금은 작고 낡은 빌라에서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지연 씨가 식탁 아래에서 내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대답했지요. 엄마, 오빠 정말 성실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무엇보다 나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겨줘. 우리 둘이 힘 합치면 작은 빌라가 아니라 더 큰 곳으로도 금방 갈 수 있어. 나 오빠 믿고 결정한 거니까 엄마도 우리 응원해줘. 지연 씨의 당찬 목소리에 어머니는 잠시 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이내 인자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자네,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되네.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을 나서는 길, 밤바람이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에 그 눅눅하고 불쾌했던 빗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한 공기였습니다. 나는 지연 씨를 바래다주는 길에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내 옆에 있어줘서. 내 품 안에서 수줍게 웃는 그녀를 보며 나는 비로소 지난 수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 상견례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짜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숫자 앞에 가끔은
예전의 열등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그럴 때마다 나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오빠, 이건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여백이야. 지금 당장 가득 차 있지 않아도 괜찮아.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갉아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예복을 입었습니다. 3년 전 상견례 날 입었던 그 정장은 이미 헌옷 수거함에 보낸 지 오래였습니다. 새로 맞춘 예복은 내 몸에 딱 맞았고 소매 끝은 보풀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하지만 설령 보풀이 있었다 해도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가치는 옷감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깃든 진심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식장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진 로드 끝에 서서 지연 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나는 지난 시간의 파편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숫자로 난도질하던 수진의 어머니, 비참함 속에 비를 맞던 그날 밤, 외제차를 타고 떠나던 수진의 뒷모습. 그 모든 아픈 기억이 사실은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걸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 치욕을 견디며 수진과 결혼했다면 나는 평생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나를 부정하며 살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3년 전의 그 파혼은 불행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구명줄이었습니다. 행진하는 길, 쏟아지는 박수 소리와 꽃가루 속에서 나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이제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기도 하고 화장실 수압이 약해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퇴근 후 지연 씨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으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호텔 뷔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이 삶을 견딜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공이라는 기준에 맞춰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이 내는 소리를 따라 외로운 길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는 너무 늦기 전에 제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이 매기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점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날의 선택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아 가끔 날이 굳으면 시리기도 하지만 그 흉터 덕분에 나는 사람을 보는 더 깊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게 누군가가 연봉을 묻거나 배경을 묻는다면 나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소매의 보풀마저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나만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조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진부한 말이 사실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라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어느덧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려앉은 지금 베란다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 글을 정리합니다.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지연 씨의 주름진 손을 봅니다.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겪어온 저 손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훈장이자 재산입니다. 가끔 그때 수진과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만 이내 고개를 쳤습니다. 지금 이 평온한 행복은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저 흔한 이별담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에 위축되어 자신을 숨기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혹은 자식의 조건을 따지느라 정작 중요한 인격을 놓치고 있는 어른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숫자로 기록되는 장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려가는 도화지입니다. 그 도화지를 어떤 색깔로 채울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살다 보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날보다는 힘든 날이 더 많았고, 웃는 날보다는 남몰래 눈물 훔치는 날이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더군요. 어떤 조건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 내 부족함을 타박하는 대신 같이 메워주려 애썼던 사람, 그런 사람 하나 곁에 있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풍파가 몰아칠지 모르지만 내 곁에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든든한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상견례 날의 그 보풀은 이제 내게 수치심이 아닌 내가 지나온 성실한 삶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따뜻한 존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투박한 회고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나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